CD계 책으로 놀지만 결코 진지 빨지 않는 본격 문학 토크 팟캐스트 방과후 수업 제4회 이창동의 소지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복탱입니다. 이제 저 우리 복반장. 네. 복반장이라고 하면서 폄하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무도회 박반장 뭐 그거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반성회부터 시작하죠, 뭐. 네, 시작하죠. 스스로 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뭐 제가 솔직히 그때 녹음하면서는 솔직히 무도회 박반장처럼 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는 했어요. 근데 네. 생각보다 지금 저희가 아직 편집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간신히 그래도 어떤 메인 MC의 끈은 잡고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집으로 살릴 수 있을 정도. 신라 같은 연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만족스러워서 오늘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왔죠.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크치님? 한번. 저는 아직 정신을 들차리셨다고 생각하고 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3회 때 어쨌든 녹음했던 거 뭐 일단은 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그건 그거고 재밌었던 뭐 기억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가끔 이제 같이 얘기 좀 해보고 넘어갈까 해요. 저는 그 편집을 하느라고 한 10대 번 뭐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지긋지긋해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좋은 내용이라고 그러더라도 길었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이. 근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편집까지도 저를 이렇게 깔깔대고 웃게 만들어줬던 정말 지쳐갖고 나자빠져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도 그 에피소드 나올 때만 기대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어딨냐면 우리 저 은수저를 든 도라에몽 우리 실버에몽이죠. 실버에몽 에피소드 좀 마지막까지 정말 깔깔대고 웃었어요. 자기 스스로 정성스럽게 그 자기가 들어갈 덫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뭐라고 하면 믿음직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유일하게 뭔가 진짜 활약해줬잖아요. 네, 진짜 지금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그 맨유의 그 요즘 아주 어린 18살인가 유망주가 지금 아스날전에도 막 골 넣고 됐거든요. 마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노망주죠 나이니까. 근데 튀어나와가지고 진짜 잘했어요. 그때 자기 살신성인을 했잖아요. 저도 그때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남죠. 특히 재밌었던 건 그게 의도치 않은 거였다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좀 실버해몽님이 여기 지금 좀 마이크 앞에 두고 이제 자기 말하려고 또 이렇게 귀엽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랬죠. 또 약간 의기소침해 있잖아요. 그거 좀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녹음할 때 좀 기술적인 문제.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실버해몽님 한마디 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은수저를 든 도라에몽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은수저로 식사 많이 하셨고요. 아니 집에서 쓰는 거는 원래 하려다가 노쇠로 샀어요. 그럼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도 그 식사 전에 간식을 하시나요? 아니죠. 요새는 살 빼라고 아내한테 많이 큰 소리를 듣고 있어서 과자 뜯으면 굉장히 혼납니다. 집에 허니버터칩이 쌓여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왜 아내가 더 큰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죄송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은데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잖아요. 저는 저 우리 도라에몽이 토실토실하면 보기 좋죠. 건강해 보이고. 저도 토실토실해서 좀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얘가 더 날렵하고 그랬으면 이 성격에 더 날렵하고 했으면 더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나는 거였죠. 어쨌든 지난번에 방송에도 잠깐 얘기됐지만 방송 하루 전에 급하게 시스템 사서 막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소리 녹음이 좀 안 좋거나 이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았던 게 있어서 듣는 분들이 좀 그러셨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사 하고 청취자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기술 감독으로서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점점 이 기계도 점점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저의 메인 MC 복탱이처럼 그러면 가망이 없네요. 그냥 계속 이 음질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버해몽님 여기까지고 나중에 이제 줄거리 소개 때 다시 한번 부를 일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따 봬요. 예, 맘 편히 바뀌겠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 어스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스트님. 저희 그럼 방송 그래도 들어보셨잖아요. 네. 1, 2회를 아까 다 들으셨다고 했고 3회도 일부 좀 들으셨다고 했고 좀 뭐랄까요. 저희
피드백 좀 해주세요. 뭐 장점이랄지 단점이랄지 아니면 좀 더 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이런 거. 예. 제가 그 세크최님께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1회차를 들었을 때는 저희 세크최님께서 하드캐리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복탱이님의 포텐이 좀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2회차에서 그 썸블도어라는 그 인생 캐릭터를 만나시면서 뭔가 이게 싹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3회에서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근데 분량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였고 뭔가 메인 MC가 되시면서 이게 득이양양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어울리지 않게 제가 갑자기 팍 머릿속에 이게 스치고 지나간 게 약간 어스틴님한테 살짝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카톡으로 이제 세크첸님이 그 어스틴님이 1회 2회 뭐 피드백 해주신 거를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세크첸님이 뭐 하드캐리 한다 뭐가 뭐 좀 더 구성이 뭐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저에 대한 거는 저는 뭐 사생활이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딱 한 줄. 예. 다른 거 이게 노란 게 막 엄청 길었거든요. 세크첸님이 진짜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진짜 그냥 그 한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저는 지인이 아니라 그런가? 약간 서운했던 게 약간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보고 나서 좀 풀리게 되네요. 근데 그건 정말 이제 초반에 드렸던 피드백이었고 2, 3회로 가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탱이님의 역량의 그 성장 속도가 거의 가히 우주 최고 수준으로 로켓의 추진력으로 엄청 성장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거의 참 영에 기대가 수렴했다가 됩니다. 지금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오늘 좀 마음이 약간 녹았어요. 약간, 진짜요? 그 짧은 한 줄 때문에 좀 약간 서운한 게 있었는데. 조롱받고 있는 건 느끼지 못했나요?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재밌었던 부분은 분량은 분명 이쪽에서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았는데 초반에 여전히 파워는 세크첸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혼자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제가 걷다가 넘어져도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쳐다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그 방송 들어오셨잖아요. 그 오늘 이제 같이 이거 녹음하려고 있는데 우리 저 어스틴님 먼저 오셨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복태인가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때 처음 봤죠. 연예인 보는 기분이잖아요. 그랬죠. 목소리로만 듣다가 물론 일반인이죠. 이거 뭐 대단한 방송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가 녹음한 거 듣고 있다가 딱 뭐 눈앞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MC로서 뭐 이런 거 말고 그 한 명의 남성으로서 우리 복태인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뭐 이제 핏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말투나 뭐 여러 가지를 평가 좀 해주실까요? 복탱이님은 이제 저쪽 쳐다보지 마시고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사실 제가 목소리만 듣고 상상했던 그 복탱이님은 뿔테 안경에 약간 이런 체크 남방을 입은 공대 오빠 느낌? 약간 좀 어수룩하고 하지만 순수하고 그런 캐릭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강남 여자 뭐 그런 얘기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약간 뭔가 어설퍼 보였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좀 현실에서 오늘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처음 뵙고는 쌍꺼풀도 있으시고 되게 서글서글하게 생기시고 그 좀 트렌디한 니트를 또 입고 계세요 지금.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련된 도시 남자의 면모를 좀 풍기고 계시네요. 그 세련됨에 대한 본인의 인상은 어떤가요? 저는 그 항상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노력한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 크지 않은 방안이 우리 복탱이님의 그 콜롱 냄새로 가득해졌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여자 게스트도 오시고 한데 또 이 노총각 특유의 냄새를 뿌리면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실한 세련미를 엿보셨어요. 어쨌든 좀 더 세련미가 있게 이렇게 좀 말을 더 하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럼 자연스럽게 작품 이야기로 전환을 해보죠. 너무 읽었나요? 그래서 이게 저희 대본에 자연스럽게 작품 이야기로 전환할 것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창동의 소지를 이번 저희 4회 작품으로 정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작가 소개하고 줄거리 소개하도록 할 텐데 먼저 작가 소개부터
언제나 그랬듯이 세크첸님이 해주시죠. 네. 작가 이창동 소개하겠습니다. 작가 이창동. 지금까지 그 소개됐던 사람들 중에서는 작가들 중에서는 아마 대중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황석영 씨보다 훨씬 유명할지도 몰라요. 작가 이창동 씨 1954년 대구 출생입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2016년에 62살이시고 1980년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81년부터 87년까지 고등학교에서 국어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 경북 쪽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는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교사에 재직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선생님으로 하시던 3년 차쯤 될 때 나이 30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대체로 이렇게 삶에서 보면 늦가기인 기록들이 많아요. 등단하시는 나이치고는 이렇게 그 어린 나이가 아니죠. 나중에 영화 감독 되실 때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특이한 그 이력 두 가지를 보자면 아무래도 이겁니다. 2003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참여정부에서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셨었죠. 그래서 진짜로 좀 센세이셔널한 인사다 그런 평이 많았어요. 참여정부는 이런 인사가 많았죠.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쓰시는 유홍준 선생님, 유홍준 전 명지대 교수님, 문화재 청장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김병군 씨 서편제에서 그 아버지 역할로 나왔었던 김병군 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광부 장관이 되시기도 하시고 강금실 씨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헌정사상 최초로 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되셔가지고 검사들하고 굉장히 갈등도 있고 막 그랬었죠. 아무튼 그 이력 말고 그 장관을 하셨던 이력 말고 또 이제 눈여겨볼 것은 그 2001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죠. 한예종 교수님입니다. 한예종 졸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수업이 굉장히 알차다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은 아무래도 이제 영화감독 이창동이죠. 그렇죠.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 10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보통 10살 터울 정도 되는 형이 있으면 그 형한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 좀 이렇게 방송 쪽 그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제 동생이 예, 스포츠 경영학과 이런 데로 이제 들어갔는데 전과를 해가지고 방송 미디어 학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길이 힘드니까 좀 그때는 얹혀놨는데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제 동생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형님의 그 청교도 같이 순결한 삶을 동생은 그 부분은 영향을 잘 안 받았네요. 지금 제 동생은 그때 그냥 친구하고 놀고 온 거지 조금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그랬군요. 네. 복댕이님이 그 이쪽 일이 힘들 텐데 뭐 그런 시선을 아마 미안합니다. 우리 그 이창동 감독 그 형들도 아마 가졌겠죠. 영화가 지금이나 한국 영화가 인정받고 그렇지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연극이었으면 더 그랬겠죠. 그쵸.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쪽으로 이제 전념을 해요. 학교 이제 선생님을 그만두시고 1993년에 40살 되던 해에 그 섬에 가고 싶다. 이제 박광수 감독 그 섬에 가고 싶다 시나리오와 조감독으로 이제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되고 1996년에 43살 때 홍경인 씨 주연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요걸로 이제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 타게 됩니다. 요 영화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그리고 그 뒤로 전태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영화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요. 홍경인 씨의 필모그래피에서 아마 가장 빛나는 작품 그렇죠.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뒤로는 잘 안 나오시잖아요. 남자 셋 여자 셋하고 맞아요. 오늘은 그 추억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많이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늙어 온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입봉작은 1997년 44살 되던 해. 이게 굉장히 진짜 늦은 거죠. 초록물고기 영화 초록물고기로 입봉하게 됩니다. 이거 한석규 씨랑 심혜진 씨가 주연을 했고 사실 이 초록물고기는 요새 언급이 되면은 송강호 씨가 이제 단역으로 영화 데뷔한 작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거기서도 건들건들한 깡패 역할로 나오는데 이 초록물고기로 그 해 이제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시나리오상, 남자 최우수 연기상, 여자 최우수 연기상 이제 뭐 거의 주요 부문 휩쓸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창동 씨 앞으로 이력을 읽어드릴 때 반복적으로 나올 얘기입니다. 이분은 거의 주요 부문을 휩쓰는 매 작품을 낼 때마다 이 97년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남자 예능상이 이제 테마 게임의 김국진 형님 추억의 이름. 네 지금 너무 젊은 분들은 이거 방송 끄지 않을까요? 그래도 테마 게임만 듣고도 라디오 스타 나오고 계시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다 있었네 하고.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은 정말 추억에 빠지실 수 있겠죠. 본방사수했었죠. 테마 게임 정말 재밌었죠. 좀 연기도 잘하시고. 아무튼 초록물고기는 그 백상예술대상 말고도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도 타고 또 밴쿠버 영화제 같은 해외 영화제 막 20여 개 되는 해외 영화제에 초청이 됩니다. 두 번째 영화도 화제가 됐었죠. 1999년에 두 번째 영화 박하사탕 나옵니다. 요 박하사탕. 박하사탕은 뭐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 안에서 현대사들을 잘 녹여낸 그 줄거리도 일품이었습니다만은 설경구 씨
정말 무명이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물론 연극하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분이 학전 소속이고 김민기 씨가 계신 학전 소속. 지하철 1호선에 출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하철 1호선은 연극 쪽에서는 연극 배우가 진짜로 연극만 해서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사회로 놓고 보면 연극인들이 못 버는 게 사실이죠. 거기에만 속해 있었을 뿐인 그 설경구 씨가 이 영화의 주연을 맡으면서 그 장면 기억나세요? 박하사탕 하면 기억나는 장면 있잖아요. 기억나죠. 예. 그 나 돌아갈래. 철로에서 나 돌아갈래. 그 장면 있죠. 그거 또 나왔었고 또 감독들마다 이제 자기의 그 페르소나나 뮤즈가 있잖아요. 자주 나오게 되는 예를 들면 뭐 박찬욱 감독의 송강호 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창동 감독의 뮤즈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문소리 씨죠. 문소리 씨. 문소리 씨가 여기서 이제 그 설경구 씨하고 맡아서 호연을 펼쳤습니다. 이 영화는 마찬가지로 청룡영화제 각본상, 나무주연상, 대종상의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신인 남자 배우상. 그러니까 뭐 거의 주요상들을 휩쓰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미 그 거장의 향을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고작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 거장들은 말이죠.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풍모들이 좀 있잖아요. 박찬욱 감독도 그 이렇게 베토벤 머리 같은 거 한장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때부터도 그 머리가 혹시 그 영화 아세요?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고. 모르겠네요. 그 듣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거기 보면 그 굉장히 그 냉혹한 살인마가 나옵니다. 그 2대8 가르마로 길게 남자인데 그 단발머리를 해갖고 말이죠. 이창덕 감독님이 그 머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딘가 그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표정도 그렇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약간 프랑켄슈타인 닮으셨어요. 머리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2002년에 세 번째 영화 오아시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작의 주연이었던 설경구 씨랑 문소리 씨가 다시 주연을 했죠. 그리고 이 영화를 인터뷰를 찾아보면은 설경구 씨가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창동 씨를 변태라고 표현하는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다시 시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설경구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연기 중에 하나가 설경구 씨가 나중에 그 고문을 하면서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잡혀온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감정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때리게 시켰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변태라고 부른대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그 따귀 때리는 장면은 박하사탕이네요. 오아시스에서는 누굴 때릴 수가 없죠. 그죠? 오아시스의 주인공은 오아시스의 주인공 그 종두라는. 이 영화로 이제 청룡영화제에서 문소리 씨가 여자 신인상을 타시고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감독상 등을 탔습니다. 요해 이 백상예술대상 저도 이제 추억을 곱씹으면서 이 시절의 그 수상 작품들을 살펴보니까 광복절 특사에 차승원 형님이 최우수 연기상을 요걸로 타셨어요. 이게 이랬던 적이 있었죠. 요새 이제 예능 대세시지만 작년에 그 광고 엄청 찍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TV가 없어서 못 보는데 복택님 TV로 보시나요? 네, 저는 많이 봤죠. 진짜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삼시세끼 그거 이제 찍으면서 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같은 해에 TV 남자 연기상 2002년에 TV 남자 연기상이 이제 올인의 이병헌 형님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뭐 실연을 딛고 헐리우드 가서 잘 활동하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이 오아시스 수상 내역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영화대상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자 신인상.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오아시스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아무래도 이거죠. 제59회 베니스 영화제 특별감독상 신인 연기상. 베니스에 진출하시기 시작하죠. 이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게 고작 3번째 영화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이창덕 감독의 3가지 영화 말씀드렸습니다. 박하사탕하고 3가지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말씀드렸는데 4번째 영화는 2007년에 나왔던 밀양입니다. 이게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탔는데 많이 못 탔어요. 왜냐하면 이해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대상이 이제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 받았고 작품상이 임순례,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거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울면서 봤죠. 울면서. 울면서 보셨어요. 남자 최우수 연기상이 이제 스카우트의 임창정 형님.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영다리. 산포 가는 길에. 맞아요. 진짜 이거 인생 연기였죠. 스카우트 정말 좋은 작품이었어요. 여자 최우수 연기상이 뜨거운 것이 좋아의 김민희인데 저는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거 에로 영화인가요?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리고 2007년 밀양이 어쨌든 제일 유명해졌던 거는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탔던 거죠. 그렇죠. 여우주연상 하면 어쨌든 우리가 진짜 눈 우러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영화는 진짜 군대에 있을 때 봤는데 그 외출을 이제 하루 얻었는데 오후에부터 약속이 있어가지고 혼자 군인이 조조로 영화를 봤죠. 밀양을. 군복 입고 왔나요? 네, 그렇죠. 어땠어요? 근데 솔직히 막 엄청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냥 혼자서
본 최초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태어나서 네, 저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어딘가 잘 못 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한테는 좀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죠. 혼자서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네? 혼자서 보는 게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 영화가 별로처럼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별로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딱히 기억에 지금 너무 오래돼서 안 날 뿐이지. 그때 그래도 졸지 않고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졸지 않은 정도는 됐군요. 이 마지막 영화 이제 이창덕 감독님이 세계적인 명성에 비해서 그렇게 그 필모그래피가 빵빵하지는 않습니다. 5편의 영화로 이렇게 거장의 반열에 올라선 건데 2010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내신 영화는 2010년에 나왔던 지입니다. 지. 이 영화는 이력만 해도 진짜 엄청나요. 대종상 시나리오상 최우수 작품상, 한국 연평상, 영화평론가 협회상이죠. 연평상의 각본상 최우수 작품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각본상 감동상, 아시안 필름 어워드의 각본상 감독상. 그러니까 이게 이분 영화는 냈다 하면 각본상이나 감독상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본도 본인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시대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백상예술대상에서 감독상인데 대상은 아깝게도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형님이 갖고 가셨습니다. 이병헌 형님이 또 등장.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때 그 시의 주인공이신 오랜만에 복귀하셨던 그 원로 배우시죠. 윤정희 씨도 리스트에 올랐는데 여자 최우수 연기상은 만추의 탕웨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외국인이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에 각본상을 줬습니다. 이 시는 그 한국 영화인들이 뽑은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로도 자주 언급되고 특히 영화 담당 기자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자주 언급합니다. 이창동 감독의 오늘 볼 작품은 소지인데요. 이게 1985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은 80년대에만 소설을 몇 편 정도 발표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영화계로 가셨죠. 소지는 한자인데요. 불태울 소자, 종이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민속 제의예요. 그 지방의 그 지자체 같은 데서도 이런 행사 많이 하고요. 집에서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할 텐데요.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충문 있잖아요. 충문 써놨던 거 유세차 이런 거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고서는 밖에 나가서 태우라고 태워갖고서 이제 올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안도 그걸 합니다. 그래서 태울 때 손으로 툭툭 쳐가지고 하늘을 높이 올리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소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속 의식인데 거기다가 정말 이제 싫은 거, 꼭 피하고 싶은 걸 쓰거나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걸 써가지고 이제 기원한다, 뭐 이런 겁니다. 30쪽 내외의 짧은 단편이고요. 기억해야 할 인물은 3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엄마, 큰아들, 작은아들 나와요. 엄마는 할머니 또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여러 인물 나옵니다만 요 3명 정도가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인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작품 줄거리 소개는 오늘 게스트로 오신 어스트님이 해주실 거예요. 예. 소지는 크게 5장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한 장면씩 나눠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중간에는 2회차 산포 가는 길에서 저희가 왜 정씨랑 뭐 영달이랑 해가지고 연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시도했던 연기로 좀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실버해몽이 이제 출격을 기다리고 있죠. 네네네. 네. 그렇죠. 네, 정씨였던 그 실버해몽님이 출격을 해주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오프닝 음악을 먼저 듣고 바로 줄거리 소개로 이어갈게요. 오프닝 음악은 나오미 앤 고로의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예요. 이 음악 감독 하신 그 면목동 맥주 요정님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는 이 작품 초반 설정에 보면 그 할머니가 집에 계신데 그 햇빛이 길게 들어오는 집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바느질하는 할머니 그러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좁은 아파트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런 설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좀 고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노래 나오미 앤 고로는 그 일본의 보사노바 혼성 듀오고요. 예, 우리나라에도 몇 번 공연을 하러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셨어요? 예, 제 느낌을 그냥 살짝 말씀드리고 뭐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노래는 너무 좀 밝은데 어떻게 보면 저 작품을 읽고 나서 그런지 좀 슬프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초반부 설정이랑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그러니까 석양이 드리워진 어떤 방에 바느질하는 할머니가 있고 아이가 뛰어오는 어떤 모습, 그 겉모습 자체는 이 밝은 노래가 맞는데 실제로는 그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아이러니하게 대조가 되면서 좀 이 노래 분위기 자체는 이 집이 진짜 가졌으면 하는 어떤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예, 그 시기 저는 시기가 또 약간 챙겨주고 싶은데 그 꼬마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그 꼬마 아이가 실제로 살았으면 하는 어떤 집의 분위기인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예, 좀 슬프게 들렸거든요. 대량 스포를 여러 가지 날려주셨네요. 네, 그래도 이해를 도울 수 있잖아요. 네. 네. 제목이 홈 스위트 홈이니까 네. 2번 들어보시면 아마 한 번 들으실 때는 처음엔 즐겁게 들으시고 다시 한 번 혹시나 방송을 듣게 되시면 그때는 복탱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홈 스위트 홈 들어보죠. 네, 첫 장면은 손자가 주인공 할머니에게 수상한 사람이 삼촌 잡으려 왔다고 일러 바치면서 시작됩니다. 시대적 배경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이 발표되었던 80년대 초중반인 것 같아요. 13평짜리 조그만 시형 아파트에 사는 이 가족은 젊어서 혼자 된 할머니와 큰아들 성국, 작은아들 성우, 그리고 큰아들의 성국의 아들 손자인 시기가 함께 사는 네 가족입니다. 수상한 사람이 내 아들을 왜 잡으러 왔지? 하고 조마조마하는 할머니 앞에 불쑥 손님이 나타나 할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한 달에 2-3번씩 찾아오는 시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이 시누이한테는 오빠가 될 텐데요. 그 오빠는 30여 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끌려가 버렸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를 몰라 행불, 그러니까 행방불명 처리를 해둔 터였습니다. 그런 뒤로도 시누이는 계속 올케인 주인공 할머니를 찾아오며 함께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올케는 30년 전에 사라져버린 오라버니가 갑자기 어젯밤 꿈에 나타났다며 이제는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주자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올케는 신기가 오른 것인지 찌미기가 도는 것인지 2-3년 전부터 귀신을 본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문득문득 넋을 놓고 귀신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와서는 젊어서 헤어진 남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남편은 30여 년 전에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가 전쟁 중에 어디론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만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왜인지 모르지만 늘 경찰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남편인 경찰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시켜준 뒤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남편은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시누이의 남편, 매제와 그 경찰 동료들에 의해 대구 형무소로 끌려갔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대구 형무소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형장으로 죄수를 끌고 가는 트럭에서 남편 비슷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시누이는 그게 오라버니가 맞다고 했고 할머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방불명 처리를 하고 이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시누이를 쫓아보내고 그 시절을 떠올리던 할머니는 문득 이빨이 아파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잡혀가던 그때에도 이빨이 무척 아팠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 오프닝격인 장면이네요. 보도연맹이라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건도 나오고 또 그 손자 시기가 수상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좀 불안한 요소인 것 같은 설정도 있고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 이빨 얘기도 나오고 두 번째 장면 이어주세요. 두 번째 장면도 손자의 말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손자가 봤다고 하던 이상한 사람이 집 앞에서 아빠, 그러니까 큰아들 성국을 만나서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큰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더니 집 안과 성우의 책상 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성국은 이상한 사람을 먼저 방으로 들여보내고 어머니에게 피기가 가신 하얀 얼굴로 말합니다. 보관해 두었던 양주 한 병하고 술상을 한 상 봐달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미친 듯이 아픈 이빨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싱크대에 기대어만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국과 이상한 사람은 1시간쯤 지난 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안주를 지건거리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성국과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일이 잘 풀렸던 모양입니다. 함께 웃던 성국은 이상한 남자가 나가자마자 얼굴이 딱딱하게 굳으며 이상한 남자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동생 성우에게 하는 말인지 미친 자식이라고 중얼거립니다. 아, 두 번째 장면은 좀 짧게 끝나네요. 네. 이상한 남자가 진짜 집으로 찾아오는데 시대적 상황이나 아마 행동 거지를 봤을 때
형사나 국정원, 당신은 중앙정보부 요원인 것 같네요. 그런 사람이 작은 아들 성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큰아들 성국이 미친 자식이란 마지막 멘트도 좀 묘하고요. 세 번째 장면도 이어주세요. 네, 화가 나 있는 큰아들을 피해서 할머니는 아파트 입구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작은 아들 성우가 술을 먹고는 어깨에 라면 상자 같은 걸 걸치고 나왔습니다. 세상 모르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 할머니는 방금 전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형이 화가 났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줍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자 큰아들 성국이 문간에 버티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라면 상자를 보고서는 빼앗아서 마루 위에 팽개치고는 네 손으로 열어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들 성우가 순순히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는 인쇄지가 잔뜩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그 중 한 장을 꺼내어서 꼼꼼히 읽은 뒤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이해해 주세요, 형님. 이해? 이딴 걸 겁대가리 없이 만들고 다니는 놈을 이해하라고? 형님은 이게 무슨 폭탄인 줄 아세요? 이건 그냥 그리고 생각이에요. 너는 폭탄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줄만 모양인데 폭탄이야 너 하나만 끌어안고서 자폭하면 그만이지만은 이런 건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거야. 형님을 다치게 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너 뭐라 그랬어? 난 그 말이 싫지만 이게 다치는 거라면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그러니까 여기 이 종이 쪼가리에 담긴 생각 같은 거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 이거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겠죠. 야,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뭐요? 너 똑똑히 들어. 나는 너 같은 새끼가 제일 싫어. 알겠어? 너같이 말 잘하는 새끼들, 말로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새끼들, 지 부모 형제하고 지 새끼한테까지 피해주고 못살게 굴면서 입으로는 온갖 고상한 소리 다 주워 섬기는 새끼들, 뭔가를 위해서 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새끼들은, 그런 새끼들은 그걸 하자고선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새끼들이야. 니들은 한마디로 빨갱이야. 말씀 함부로 하십니다, 형님. 왜? 뭐 빨갱이라고 종자가 다른 줄 아냐? 너나 나나 빨갱이 자식들이야 임마. 그러니까 너라도 대물림 해야지. 어머니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사관학교에서 왜 떨어졌는데요. 사관학교 떨어지고 말단 공무원 노릇 같은 거나 하면서 그나마도 승진 시험마다 왜 번번이 미역국 먹는 줄 아세요? 다 그 잘난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이념과 사상을 위해서 처자식까지 헌시자같이 미련없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아버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무엇인가 머리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너무 어지러운 와중에도 무언가 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입이 떨어지면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견딜 수 없이 무서웠습니다. 네. 형제가 심하게 싸웠던 장면인데요. 작품 내에서는 가장 긴장감이 느껴진 장면이에요. 형사를 겨우 돌려보내고 화를 진정시키고 있던 큰아들 성국이 앞에 작은 아들 성호가 인쇄지가 잔뜩 담긴 박스를 들고 오면서 시작됐던 장면인데요. 박스 안에 있었던 건 아마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였겠죠. 작은 아들은 대학생인데 아마도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운동권 학생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형제 간에 시작됐던 싸움이 어느새 집안의 어두운 이야기까지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 장면 들려주세요. 네, 아득해져 있는 할머니에게 옛날의 일이 떠오릅니다. 자유당 말기,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이겠죠. 남편이 사라진 뒤로는 8, 9년쯤 지난 때인데 신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직접 올 처지가 못 되니 어느 날 어디로 20만 원을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 당시는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물가가 수시로 요동쳤던 시기라 직접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돈으로 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쯤 하는 돈일 것 같아요. 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50년대 후반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 여성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겠죠. 그 돈을 어렵사리 구해서
대구의 동화사라는 절 근처로 갑니다. 동화사는 지금도 대구의 유명한 산인 팔공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까지 안내해 주겠다는 눈매가 매서운 남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비밀을 지켜야 하니 거기에까지 같이 간 신우이는 절 입구에서 식당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할머니만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몇 번이고 넘어져가며 한밤중에 소나무 숲을 한참이고 따라가던 할머니는 무서움을 참다가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또 한 명의 남자가 나와 2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아주머니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네가 먹고 살지 라고 말한 남자들은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숲에서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네, 네 번째 장면은 할머니의 회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진짜 충격받은 장면이에요.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냐라는 큰아들의 충격적인 말에 아마도 할머니한테 그 장면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면이네요. 5번째 장면 이야기해 주세요. 방금 전에 4번째 장면은 큰아들 성국이 작은아들 성우를 혼내고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빨갱이 아니냐며 다그치며 시작된 장면이었죠. 퍼뜩하고 회상이 머릿속을 지나가고 난 뒤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형의 호통을 듣다가 대들기 시작하는 작은아들 성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간에 험한 말이 오고 가다가 마침내 성국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동생 성우의 멱살을 틀어줍니다. 말려야 한다는 생각만 들 뿐 몸을 와들와들 떨던 할머니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릅니다. 싸워라. 치고받고 물어뜯고 싸워라. 애미애비가 어디 있고 형제가 어디 있겠느냐. 왜 그러고만 있느냐. 싸워라. 얼른 싸워라. 짐승처럼 울부짖고 나자 방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정적이 흐릅니다. 작은아들 성우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하다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나가버렸고 큰아들 성국은 쩝하고 혀를 차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나가버린 뒤로 계속 이어지는 정적 속에 가만히 서 있던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서는 작은아들이 들고 왔던 상자를 들고 아파트 뒤쪽에 공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박스 안에 종이를 쏟아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화르륵 붙는 불을 보며 다시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소나무 숲에서 강간을 당하던 날 밤, 그 순간에 그녀는 그저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순간에 저절로 숨이 끊어지지 못하는 질긴 목숨이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보도연맹에 들어가고 난 뒤 잠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던 때 남편의 허리를 붙잡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기억입니다. 그때 부둥켜 안고 있던 남편의 허리는 든든했고 남편은 휘파람을 불었고 수성천 위로는 저녁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강간이 끝나자 돌아갔고 그녀는 오래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댈 때 그녀는 성국의 아버지 하고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작은 아들 성우를 낳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불에 타던 종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던 할머니는 이제 2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손자에게 금방 빠질 것처럼 흔들거리던 이빨을 잡아서 빼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이빨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불길 속으로 종이를 집어넣으며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가, 니도 소원 있으모 빌어라. 지금 소원을 말하모 무신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신대이. 1부 엔딩곡 들으시겠습니다. 클램본의 프레이어입니다.